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2주 만에 뵙네요. 우리가 다윈의 경건한 생각 오늘 5장을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5장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와 봤어요.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렸을까요?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눈에 띄는 구도가 하나 보이시죠? 삼각형 구도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파란색하고 오렌지색 그 바다가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그런 원본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 화면에서는 조금 흐리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 그림은 너무나 안정적인 그 삼각형 구도여서 오히려 인위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또 되려 약간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은 폴 세잔의 그림이에요.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안정적인 그 삼각형 구도 속에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그 무관심한 그러한 그 표정들, 그러한 포즈들이어서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폴 세잔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저 그림이 얼마쯤 하는지 혹시 아셔요? 그 폴 고갱 그림 이후로 가장 비싼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놀라지 마세요. 2,622억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놀랍죠? 제가 이 폴 세잔의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5장에서 4장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5장에서도 계속해서 폴 세잔의 그림을 가지고 이 저자가 우리 인간이 왜 특별하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리는 그러한 그 종이 재질일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감일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표현해낸 그런 그림인데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누구나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특별한 그 세잔만의 그림을 그려냈다고 하는 거, 사실 그것이 굉장히 특별성이다라고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동물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간만의 정말 특별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저자는 어떠한 면에서 특별성이 있다고 하는지 5장 내용을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화 감상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 그림 보시면 골든 리트리버죠. 그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개줄 맞죠? 개줄을 걸어가지고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나 인간이나 똑같이 원시스프에서 다 출현한 그러한 그 대상들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다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개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지금이야 사람이 개를 이렇게 산책시킨다고 하지만 또 만약에 개가 사람을 산책을 시킨다고 하면 그게 이상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논의를 펼치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계속 우리가 5장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 사진 익숙하실 겁니다. 자, 최후의 만찬인데요. 성찬을 베푸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책에도 보면 모든 것을 다 물질로 이렇게 환원시켜 버리면 성찬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냐. 성찬은 없어져 버리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와 빵을 사용하는데요. 나의 피다라고 하셨고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물질일 뿐이야. 빵은 빵일 뿐이지. 그러나 그리고 이 빵을 또 환원시켜 버리면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는 거지. 탄소 화합물인 거지. 라고 이렇게 다 끝까지 밀어붙여 버리면 거기는 아무런 의미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성찬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제목은요, 정신을 다스리는 물질.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네안데르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극단적인 다인주의죠. 우리가 극단적인 다인주의를 누구라고 컨셉을 잡으면 좋겠냐면 리차드 도킨스를 컨셉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앞타임에서도 같이 다뤘지만 인간은 유전자를 날라주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인간은 유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유전자를 나르는 그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인간은 유전자로 다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밀어붙였던 그는 결국은 이 코너 커닝햄의 그 표현을 빌자면 그는 다윈의 종의 진화, 종의 기원에 나오는 진화의 의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끝까지 환원주의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윈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다윈의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야. 왜 위험하냐? 그것은 만능산이야. 만능산이 뭐였냐면 이것은 어디에 담아도 다 모든 걸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정말 난감할 정도로 이 다윈의 이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시켜 버려 가지고 이 생물학에만 머물러야 될 이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 생물학이라든가 혹은 진화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널리 사용하려고 해서 너무나 보편화시켜서 거기서부터 이제 위험한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다. 저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5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장의 방향인데요. 생물학의 제약 조건에 매이지 않고 다윈의 진화론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검토하고 비판합니다. 즉 인간의 정신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 다윈주의가 있을 거고요. 사회 생물학이 있을 거고 진화 심리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다윈주의에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생학 떠오르실 거예요. 인간을 예를 들면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염된 인간들이야. 그 인간들이 놔두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오염시킬 거야.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아 놓던가 아니면 다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유대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이야기했던 그 우생학이라든가 자연 선택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켜서 자기 어떤 이데올로기에다가 부합되는 내용으로 삼는 거죠. 이런 게 다윈주의의 예가 되겠습니다. 사회 다윈주의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되느냐면 대체로 일상생활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해명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극단적 다인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원래 수렵하고 채집하던 그런 인간이었고 호모종이었고, 그리고 어떤 먹이들이 있을 때 이 개체수는 많은데 먹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든가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상태가 벌어졌었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유전자로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때린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드러난 것뿐이야. 그런 행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인과론적인 방법을 이렇게 그 다윈의 그 자연 선택이라든가 혹은 적자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대체로 남성들이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남성은 배우자를 속여도 되는가?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진화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오케이, 가능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남성의 경우는 가장 지대한 관심이 자기의 개체 수를 늘리는 데 있다는 거죠. 자기 유전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번식하고 늘려서 종족을 이렇게 늘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유전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성을 찾아다닌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내 유전자 안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예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5장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동물다운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면서도 정신적인 동물이다, 정신적인 생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뇌관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죠. 그가 한마디로 말할 때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이다 혹은 정신적인 생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물질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동물적인 본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지성이라든가 이성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우리 책에서 이제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신이 등장하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언어를 사용하면서 종교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또 그러면서 도덕성도 함께 적응처럼 이렇게 출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은 엄연히 동물적인 어떤 본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함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특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특성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성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극단적인 다인주의는 철저하게 근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면서 진화론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 다인주의는 진화를 거부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의 지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화의 열매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 뭡니까? 구석기 시대인가요? 크로마뇽이 최초의 인류라고 말하는 그 크로마뇽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원시적인 의식 수준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식 수준은 그런데 또 지금 이 현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네안데르탈인을 약간 비꼬는 이 극단적 다인주의를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요. 인간 이하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신론자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특별 창조론자라는 거죠.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는 그들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뭡니까? 계몽주의라든가 또 산업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라든가 그런 그 근대를 아직 오지도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 5장의 결론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닥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냐면 순수하게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문화적인 것은 없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마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마치 우리가 선엄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경험 이전의 상태,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래 그 상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존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해명할 때 인간이 도덕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덕성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인류가 진화라는 과정에서 정신이 등장하잖아요. 이 정신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도덕성도 하나의 적응처럼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도덕성의 한 예로서 저자는 이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타주의를 협동과 협력하고 있는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도덕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문화에 적응해가는, 문화와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있어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그 도덕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덕성은 딱 있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자 이제 적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 이타심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와 자연을 합쳐야 한다.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간을 설명해낼 때 우리 인류가 오늘날 이 모습 이 상태에 있기까지는 오로지 유전적인 요인, 유전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카오스 강연에 보시면 인간의 진화가 문화와 함께 공진화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할 때 예컨대 뇌용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화석상의 증거를 하나 들어보자면 어금니의 이빨을 보시면 주름이 어떻습니까?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활 환경, 즉 문화가 달라진 것이죠. 육식을 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어땠습니까? 초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풀이라고 하는 게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주성분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에서 이렇게 많이 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잘근잘근 씹어야 되니까 마찰이 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금니에 주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많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생활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식생활이 바뀌어요. 육류로 바뀌게 되면 이제 풀을 먹는 그 상황처럼 오래오래 씹어야 소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금니의 주름은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유전자와 함께 문화도 같이 영향을 주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진화에 적용이 된다. 함께 문화도 유전자와 함께 인간을 진화하는 데 이끄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합치지 않으면, 문화와 자연을 합치지 않으면 고정된 사고틀이 세워지면서 진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유전자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에너스트 마이어가 지난 시간에 궁극적인 요인과 근접적인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접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그 외부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고파. 뭔가가 먹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비만에 걸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비만에 걸린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인을, 근접 원인은 저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요인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어디까지 규결이 되냐면 우리 인류는 말이야 먹을 것이 처음에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한번 먹게 되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많이 먹어야 됐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에 걸리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요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게 되면 잘못 설명하게 되는 그런 오류도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원시정신 개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시정신 개념은 근대적 정신이 숨은 핵심이나 본질을 가정하게 만든 다음에 거짓 가면을 벗겨버리면서 근대적 정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예로서 뭘 들었냐면 그 원시스프를 들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식의 설명인 거예요. 탄수화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 탄수화물을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였나요? 칼 세이건이죠. 인간은 그냥 탄수화물이야.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탄소, 수소, 질소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CH5N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나 가만히 그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결국은 열수구, 온천수와 같은 열수구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메탄이라든가 메탄가스, CO2라든가 H2O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기적인 방전에 의해서 어떤 그 물질이 유기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렇게 뭐 하나님의 형상이고 어떤 그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생물이고 호모사피엔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인간을 계속 이렇게 과거로 돌려버리면 결국 도착하는 곳이 어딥니까? 원시스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원시스프에서 나왔잖아. 끝이야. 그게 다지. 무슨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딨어. 그냥 원시스프로 다 환원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계몽주의를 지나고 그래서 그 계몽된 이성을 가지고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을 계속 과거로 이렇게 돌려봐. 원시스프잖아.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문화를 합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자연과 문화를 이렇게 떼어놓고 설명하려고 할 때 발생되는 오류일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진화론적인 관점은 뭐냐? 생물을 넘어서 생물의 행동, 그리고 오래된 생명체에서 인간까지, 그리고 인간의 생리학에서 믿음까지, 그리고 신앙심과 윤리의식, 그리고 신뢰, 과학정신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원시스프에만 계속 그 원시정신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면, 즉 이건 뭐냐면 극단적 다인주의자들이 모든 걸 다 환원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원시스프로까지 다 환원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무엇입니까?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진화를 받아들여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시스프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진화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근대로 오고 지금은 포스트 모던까지, 지금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휴먼까지 이렇게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등장하고 또 그 믿음도 등장하게 되고 윤리의식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과학정신으로까지 쭉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윈주의를 폭넓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투비와 코스마이드는 다윈주의를 폭넓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덕성도 손과 발이나 이빨과 같은 생물학적인 적응이다. 이제 우리 책 300페이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극단적 다윈주의 같은 경우는 진화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을 다 환원시켜서 어디로 귀결시키냐면 원시스프로 귀결시켜 버려요. 근데 또 하나의 그 다윈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다윈주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러한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방금 설명한 대로 투비와 코스마이드인데요. 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윈주의를 폭넓게 적용해야 돼. 생물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 진화를 생물학에만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거기다가 딱 가둬둘 것이 아니라 온갖 것에다가 다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로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손과 발이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손과 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도덕성도 적응에 의해서 등장한 거야. 이것도 진화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윈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상동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 발생학상의 증거, 해부학상의 증거가 맞겠네요. 해부학상의 증거를 보시면 상동기관과 상사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상동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같은 거예요. 구조가 같은데 새는 날개가 될 것이고 인간은 그것이 손이 될 거예요. 팔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상동구조의 그 해부학상의 증거를 말하면서 물리적인 공통의 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새나 원숭이나 개구리나 인간이나 결국은 같은 그 상동 구조를 갖고 있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특성의 상동성도 밝힐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 아래 문장 제가 읽어 볼게요. 원숭이 신체가 인간의 물리적인 속성과 구조랑 유사해. 말하자면 인간의 팔이나 또 원숭이의 팔이나 구조가 처음에 같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숭이의 지성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지성과 행동이 이제 누구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랑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하고 동물은 물리적으로 게다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프레드 폴린스톤이에요. 프레드 폴린스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넘겨볼게요. 구석기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화에서 고인돌 가족이에요. 이 고인돌 가족이 보시면 막 자동차도 타고 다녀요. 막 백화점 같은데 막 쇼핑도 해요. 외식도 해요. 맛있는 막 스파게티도 먹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저자는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이 고인돌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하고 동일시해서 설명시키고 있어요. 진화는 전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어디 와 있어? 현대에 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진화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구석기 시대인처럼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자,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 등장인물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이 예가 바로 사회적 다윈주의의 한 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인간이 현대적이고 이성적이고 계몽된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원신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서 그 프레드 플린스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니체가 등장합니다. 코너 코닝햄이요. 보면 니체를 되게 많이 인용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즐거운 학문을 인용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을 또 인용하고 뒤에 가면 그 선악의 저편도 인용을 해요. 놀랍죠? 자,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철학자는 인간을 분석함에 있어서 현대 인간에서 출발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2020년 오늘이 며칠인가요? 6월 8일인가요? 6월 8일에 딱 등장한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뚝 이렇게 튀어나오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의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가 있고 또 긴 세대를 지나서 계몽 시대가 있었고 계몽주의를 더 지나가면 중세가 있었고 중세를 더 지나가면 고대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쭉 이렇게 인간의 발달사가 있는데 그 발달사를 고려하지 않고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저자는 니체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 감각의 결여는 모든 철학자가 지닌 유전적인 결함이다. 각주 16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을 분석하려면 철학이 결국 인간학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탐구인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일 텐데 그런다고 보면 인간의 인간됨, 인간은 어떠한 역사를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헤쳤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인간을 분석할 때 인간의 역사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니체가 말한 이야기였고 이제 우생학이 있어요. 우생학은 우월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는 프란시스 칼톤이 한 이야기였어요. 약한 인종 표본이 인종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많이 낳게 해야 되고 나쁜 씨앗은 다 낳지 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죠. 어차피 인간이 개체수는 많고 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자원, 식량 자원이라고 해볼게요.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다고 보면 이왕이면 건장하고 좋은 씨앗을 가진 그것이 더 많이 이렇게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산부인과에 가면 양수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모막 검사라고도 하고 태아가 9주인가요? 그 무렵에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유전자에 우리 염색체가 이제 46개인데 이 염색체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부모와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겠죠. 사실 이것도 결국은 우생학의 한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크스가 유전 중심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수한 인종이 있으면 그 인종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들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그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결국은 이 국민 전체가 다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국민들로 많아질 테니까 이민 보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수한 국민이나 우수한 인종에 속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민 보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책에 보면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하죠. 그래서 자녀도 한두 명 정도만 이렇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마구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마치 오염된 그런 종들을 막 이렇게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낳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인종은 더 많이 낳기를 독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우생학 이름으로. 근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미국의 대공황 사태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이 경제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우월한 자와 우월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생학이 약간 좀 흐지부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2차 대전이죠. 그 유대인 학살 사건. 그러면서 그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우생학은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제 지탄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우생학이 이렇게 희미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생학은 사회 곳곳에 숨어 있고요. 그 우생학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다윈주의가 있는 거예요. 저자는 우리가 이 다윈주의를 너무나 많이 보편화시키는 그런 사례 중에서 사회생물학, 그러니까 사회적 다윈주의를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생물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화심리학을 꼽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다윈주의를 너무나 보편화시키려고 했던 크나큰 병폐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사회적 다윈주의의 몰락, 아까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의 몰락과 대공황이 있었고요. 홀로코스트가 있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없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옷만 바꿔 입죠. 그래서 어디로 다시 얘가 가게 되냐면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가요. 그 발판은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자연선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현대 종합설이 있었어요. 1940년도와 4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렇게 등장했던 그 사회 현대 종합설인데요. 그것이 등장하면서 다시 사회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타주의를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두 이론으로 종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주의에서 어떤 걸 알고 가시면 좋으냐면 해밀턴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타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 해밀턴 공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해밀턴 공식은 이런 거예요. 먼저 이타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내 대신에 다른 타인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내가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타인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을 이타주의라고 한다면 해밀턴 공식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유전자가 있어요. 나의 유전자를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걸 수혜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의 유전자를 주는 사람, 내가 되겠죠? 나는 수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나의 유전자를 넘겨주면서 내가 기꺼이 이타심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그게 해밀턴 공식의 주 핵심인데요. 여기에서는 받는 자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형제라고 해볼게요. 나의 유전자를 똑같이 나누어 갔잖아요. 50대 50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형제 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유전자를 반반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나 하나의 유전자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 형제 둘을 살릴 수 있다면 난 죽을 수 있어. 이게 해밀턴 공식인 거예요. 그러면 형제 한 사람이 있어요. 사촌이 있어요. 그럼 형제는 50%의 나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사촌은 몇 %인가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12.5%겠구나. 12.5%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4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한 사람, 그 다음에 사촌 4사람을 살린다면 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사촌이 8명이 있어요. 나 한 사람 죽어서 사촌이 8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어. 이게 해밀턴 공식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 이타심이라고 하는 게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게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기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타심의 옷을 입고 있는 이기주의가 그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다는 거죠. 나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전달되기만 한다면 나는 죽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가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사회생물학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975년에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야기죠. 그는 새로운 종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합에서 떠오르는 말 뭐가 있습니까? 그 현대적 그 종합 기억나시죠? 그 말을 좀 약간 갖다가 쓴 느낌이 나고 있어요. 자, 다른 행성에서 온 동물학자가 보기에는 인문학과 사회학과 사회과학과 생물학의 특수분과에 불과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새로운 종합을 해야 돼. 어떻게 종합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요. 마치 그 누굽니까? 총균서의 저자가 누구였죠? 제럴드 다이아몬드죠? 그가 그 제3의 침팬지에서 말했잖아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인간을 보든 침팬지를 보든 결국은 똑같아 보이잖아 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계인이 왔어요. 그러면 외계학자라고 해볼게요. 그가 봤을 때 인문학의 내용이나 또 사회과학의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생물학의 그 한 분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결국은 사회생물학이다. 뭐 뭐죠? 사회과학이다. 또는 인문학이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생물학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학 같은 것도 결국은 생물학에 다 넘겨줘 버려야 돼. 생물학만이 대세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다 뭘로 다 종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물학으로 종합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 생물학의 근저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다윈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윌슨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에 다 생물학으로, 즉 다윈주의로 다 설명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과학은 머지않아 인간 가치의 기원과 뜻을 탐구할 위치에 설 것 같다. 윤리명령과 정치행위는 모두 이 기원에서 흘러나온다. 굉장히 레디컬하죠? 정말 위험스럽죠? 모든 게 다 이제 과학으로 설명될 거야. 인간의 정신, 종교, 인간의 영혼 이런 거 다 과학이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을 동물 그 이상 아무도 아니다. 두렵죠, 여러분? 에드워드 윌슨식으로 말해버린다면 인간은 동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요. 그냥 원시 숲에 있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른 모든 생물학적 현상처럼 행동과 사회 구조를 기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그 사회적 유전자, 밈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를 하나의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마치 그 생물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 생물학을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나의 마치 인간처럼 생각을 한다면 사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은 마치 생물학의 기관과 다를 게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책 311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가 볼게요. 그래서 사회생물학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다윈의 만능산이 되는 거예요. 다윈의 이 그 아이디어가 사회 곳곳에 다 스며들어서 모든 걸 다 부식시켜 버리는 거죠. 윤리도 녹아내려요. 종교도 녹아내리죠.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자유, 자유의지 이런 것들도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물학적인 이익을 전달하는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정체성을 부여하잖아.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이런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그 종교 집단에 속함으로 해서 아, 나는 여기에 속하지. 나는 어디 교회 다녀?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 교회 소속이라고 할 때 엄청난 자부심을 또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도 결국은
정체성을 준다라고 하는 거, 또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점을 주는 그런 거야. 종교도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종교, 윤리, 인간에 대한 믿음은 인간과는 이런 것들은 다 타당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세계관의 산물일 뿐이야. 이 사고 구조가 사라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인간 개념도 사라져 버리고 우리 자아 개념도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변하겠죠. 왜곡되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은 의식이 진짜 자아를 찾지 못하게 정말 이 진짜 참 자아를 숨겨버려. 이 저자는 이렇게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메리 미드굴리입니다. 사회생물학은 내처리즘의 생물학인 거야. 일상을 다윈주의의 렌즈로 해석하지. 그래서 이것은 또 자본주의를 방어하기도 해. 생물학 강의실에서 생긴 개념이 생물학의 문턱을 넘어가지고 경계선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른 학문으로 쏟아져 가.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학문을 다 삼켜버려. 이런 우려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경각심이 느껴지십니까? 이 다윈의 이 생물학, 이 다윈의 그 다윈주의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만능산인지 피부로 와 닿고 계십니까? 인간은 뇌야. 이것도 만능산인 거죠. 누군가를 때렸어. 이거 어쩔 수 없어. 내 유전자에 들어있는 거야. 이거 엄청난 만능산의 한 예가 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너커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인간을 말하고 사회를 말할 때 어떤 문화를 말할 때 과학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어.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 뿐이야. 과학에는 철학도 필요해. 그리고 또 과학에는 신학도 필요해. 다시 말해서 세상을 올바로 보려면 신학도 있어야 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이 세 개가 마치 하나의 그 삼각구도처럼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올바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햄버거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식욕을 자극하는 사진을 지금 올렸나요? 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만에 관한 이야기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고파.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배가 고파서 많이 먹는 거지. 내가 어제도 안 먹었거든. 점심에도 되게 허술하게 먹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먹는 거야. 자, 이것은 일종의 근접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 원인으로 가게 되면 원래 말이지. 저런 먹을 거리가 흔하지 않았어. 그래서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한번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비만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그거 유전 때문에 그런 거야. 지다 때문에 그런 거야.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진화 심리학인데요. 마레콘이 1970년대에 사회생물학의 확정판으로 내놓은 말이에요. 사회생물학에다가 무엇을 다 추가했냐면 역사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역사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진화의 과정, 그 진화해온 그 면면의 과정까지 다 같이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응 현상과 적응 결과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사회생물학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었어, 비만에 걸렸어 라고 할 때 하나는 적응 현상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 적응 결과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사회생물학은 두 개를 다 똑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봤다라는 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생물학은 진화의 관점으로 사회적 행동을 검토를 하죠. 자연선택이 왜 사회적 행동을 남겨놓았는지, 왜 이런 적응이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홍적세 인간이에요.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수렵인이었죠. 그래서 환경에 압박해서 환경에 그 당시 어땠습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치면 빙하기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간빙기가 오고 해빙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또 빙하기가 오고 이렇게 그 환경이 외부 환경이 일정하지가 않고 막 변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경우 오늘날 보면 차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 짜증나는 이유가 어디에다가 이제 귀결이 되는 거냐면 원래 그 환경의 압박을 많이 받았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간들이 어떤 그 자동차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이면 돌아왔다가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면 머물렀다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딱 막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차는 막히지, 약속 시간은 막 다가오지, 굉장히 힘든 거죠, 마음이. 자, 이렇게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짜증내는 요인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사냥감을 찾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사냥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냥을 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뭐죠?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의 말에 의하면 어쩌면 그때 가장 똑똑하지 않았을까? 막 지리 감각도 굉장히 탁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뛰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먹잇감을 찾아야 하잖아요. 사냥감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냥하러 갔다가 막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는 아빠가 고기를 가지고 올 거야. 우리 남편이 고기를 가지고 올 거야. 우리는 조금만 참아도 돼. 배고프지만 조금만 참으면 남편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 거야.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의 습성이라든가 동물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를 잘 지나가는지 또 동물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양한 지식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영업사원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판매 사원들 보면 정말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즉 우리의 그 가려운 부분들을 정말 잘 이렇게 긁어주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세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사냥꾼 때부터 왔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화 심리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로크의 빈서판 이론이 있어요. 정신은 비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정신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요. 진화심리학자들은 로크의 이 말을 반박합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요, 인간에겐 본성이 있어. 이미 정해져 있었어. 결정론적인 거야. 타고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뭡니까? 그 원신이었을 때부터, 고대인이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다 세팅되어 있었어. 그것이 계속해서 발현되는 거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이게 진화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나와요. 어떤 예냐면 이따가 제가 그 사람의 본성 할 때 조금 더 이 진화 심리학이 어떻게 말하는지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브로드만 영역이에요. 그 뇌 부위죠. 뇌 부위가 정말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52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기능들이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진화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1번은 어떤 영역, 2번은 어떤 영역 이렇게 1대1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오류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맛을 하나 느낀다 혹은 시각을 본다라고 할 때 시각 중추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세포 하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협동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진화심리학자들은 마치 1대1인 것처럼 설명해 내려고 한다라는 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인데요.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 누굽니까? 진화 심리학자들처럼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어. 1대1처럼 정해져 있는 거야. 마치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그 열쇠는 그 열쇠하고만 맞는 자물쇠하고 이렇게 짝이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열쇠 가지고 다른 자물쇠를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것처럼 마치 모듈이 그렇다는 거예요. 1대1의 대응 관계처럼 하나의 그 시스템은 하나만 이렇게 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듈 이론이 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5장에서는 이 코너 커닝햄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윈주의의 그 만능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능산이라 하면 다윈주의를 다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다 적용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녹여버리는 그러한 그 나쁜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서 사회 그 다윈주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생물학이 있었고 세 번째가 진화심리학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가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 다윈주의 즉 생물학을 너무나 다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환원시켜 버리려고 해서 결국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원시숲에서 나왔지. 인간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두해 두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 심리학입니다. 문화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건 진화론적인 생존 전략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거기에는 인간은 본성이 있다. 앞타임의 그 끝날 무렵에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크는 그 빈서판 이론이라고 그랬죠. 없어. 비어있는 거야. 정신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조성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진화심리학자들은 아니 정해져 있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속성은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리학과 추상적인 사고, 자유의지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 운반자일 뿐이야. 누굽니까? 리차드 도킨스, 극단적인 다윈주의자죠. 그래서 이 말은 니체의 말을 빌어다가 쓰고 있는데요. 그건 참된 거짓말이야.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는 참인 거지. 그러나 그 기능이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거짓인 거야. 예를 들면 아까 그 누구를 때리는 폭력을 말할 때 우리 유전자 안에 이미 있었던 거야. 우리에게는 그 사냥꾼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는 건 이미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어느 일정 부분은 참이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때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정당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어떤 유전적인 그 역사적으로 진행해 온 그것이 오늘 당신을 내가 때렸어 라고 할 때 이것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참된 거짓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그 유전자, 밈인데요. 유전자와 기억의 합성어예요. 그리고 도널드 캠벨 작품에서 나온 말이고요. 기억소를 문화소와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던 블랙모어는요, 미는 문화전파의 단위이자 모방의 단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사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그 패션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제작법, 그 의자를 만든다거나, 그 가구를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기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제작법들도 하나의 다 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을 통해서 뇌에서 뇌로 이동하면서 밈풀에서 자기 비율을 높인다. 여러분들 이 밈에 대해서는요, 유전자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뇌에서 여기서는 이제 밈이 뇌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죠. 사람의 그 뇌와 뇌를 통해서. 그리고 밈풀이라고 하는 거, 밈이 이렇게 뭡니까? 아까 말한 그 사상이라든가 또는 뭐 구호라든가 패션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밈의 내용들인 거죠. 밈의 내용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밈풀이라고 하면 그 밈풀에서 자기 비율을 늘린다. 이 도킨스도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죠. 유전자는 유전자 생존 기계를 뇌에다가 제공한다. 그리고 이 생존 기계는 빠르게 모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럼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개별 정보 단위가 문화를 구성한다는 말이냐? 또 이런 단위가 있다면 이 단위는 복제자로서 가능을 하느냐? 또 이 복제자가 전달되는 현상을 다윈주의의 논리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냐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저자는 아니야, 그건 곤란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돌리는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운반체와 표현형의 효과를 혼동하고 있는 그런 태도인 거야. 만돌린이 운반체면 만약에 악기가 만약에 운반체, 밈의 운반체라고 하면 결국은 밈의 근원이 악기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돌린이라고 하는 것은 밈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밈은 아니지. 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밈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가 우리 책의 337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도덕성은 번식에 기여하도록 배치된 적응에 불과하다. 또 유전자가 속여서 인간에게 심어놓은 환상이 바로 윤리다. 인간은 이 환상을 통해서 협동한다. 계속 읽어볼게요. 도덕성은 결국 자기 이익이나 확대된 자기 이익이다. 자, 이것은 우리 책 351쪽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역시 이 진화심리학자들의 그 견해에 따른다고 보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적응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것도 환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기도 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해밀턴 공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타주의를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기주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 내면은 다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어. 그저 맹목적이고 무자비하고 무관심이다. 그것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간은 물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밈으로 문화를 설명하고 이기적 성질을 우선시하고 극단적인 다인주의적인 그 도덕 비실제론을 옹호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정말 위험한데요.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나쁜 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환상이라고 말해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 죄를 짓는 거, 어떤 범법행위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강간을 했어요? 어떤 폭행이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어딨어?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벌어진 사태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사태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 종이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도대체 특별하다고 하는 건 뭐야?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첫 번째 그림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죠. 네, 현모, 양처의 대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성은 누구입니까? 마릴린 먼로죠. 너무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배우였죠. 자, 제가 둘을 비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접근하는데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전자라고 했는데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의 생산과 공급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성들은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남성의 존재 목적은 정자밖에 없는 거예요. 정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마구마구 퍼뜨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성은 자기 아내를 속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여성을 만나야 되고, 도킨스 말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여성을 만나도 남성에게는 부족하다고 그러죠. 왜? 끝도 없이 정자를 전해서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거든. 그게 남성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화 심리학자가 보는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그 다음에 또 여성은요. 모든 사회, 인간 사회에서 성관계는 보통 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거나 호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자에게 자원은 여자를 끌어당기는 기초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성모 창녀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아빠 사기꾼 그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남성들은 이렇죠. 우리가 처음에 결혼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냐고 하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그러면 남성은 아무래도 그 도구를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더 셌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뇌용량이 커지면서 고기가 많이 필요한데 남성들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고픔에 굶주렸던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 남성과 함께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먹을 것을 공급받고, 남성은 자기의 유전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퍼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성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연 선택과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정말 나의 유전자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아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모와 같은 아주 단아하고 정숙한 그런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성에게는 진화 심리학자에 따르면 무조건 그 정자를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녀가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녀가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내 유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진화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남성은 언제라도 늘 여성을 이렇게 찾아다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은 그렇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여성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따뜻한 가정을 이렇게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주는 보살펴주는 마치 아빠와 같은 그런 남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겉은 번들어하지만 뭔가 내용이 없어. 그런 남성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쳐요. 플레이보이즈가 있어요. 그걸 남성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놓으라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성들은 무조건 너무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남성들이 나오는 플레이걸즈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온갖 남성 그 모델들이 등장하겠죠.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그 남성들이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남성만 눈에 띄는 거예요? 정장을 딱 갖춰 있고 누가 봐도 경제력과 부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남성에게 여성은 혹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은 어쨌거나 자기 어떤 그 경제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성을 찾고,
남성은 반대로 일단 자기의 뭐죠? 아내가 될 사람은 일단은 정숙해야 되고, 그러나 그 외에 여성들은 무조건 예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정자를 마음껏 이렇게 그 유전자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재밌게 들으셨어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정도 자연 선택의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 여성이, 이 내용이 이제 누구죠? 이상희 박사님의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여성은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남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은 언제라도 임신할 수 있고, 그래서 남성의 그 우월한 유전자를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늘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멋진 남성이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결혼하자고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결혼 관계에 있을 때도 떠나지 않을 거고, 자기 옆에 늘 머물러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여성의 배란 주기가 들쭉날쭉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기본적으로 언제라도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성을 붙잡아 둔다는 거죠. 자, 그 내용도 책에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진화심리학자의 견해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어떤 걸 이 저자는 비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남성을 무조건 다 생식 중심주의로만 봐야 되느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있겠죠? 또 자위 행위가 있겠죠? 이런 식은 도대체 뭐냐? 남성은 무조건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그것이 본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달라지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자유로운 연애도 얼마든지 많고 동성애도 있고 자유도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심리학, 계속해서 진화심리학은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다를 게 뭐가 있니? 결국은 동물의 그 본성이 인간에게도 다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의 행동,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어? 거꾸로 인간의 행동에서 동물의 행동을 유추할 수는 있지. 인간이 우선인 거지. 어떻게 동물을 우선시해 놓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저자가 비판하고 싶은 것도, 진화심리학을 비판하고 싶은 것도, 인간에게 본성이 있어. 그 본성은 동물적인 거지. 그리고 타고난 거지. 주어져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아. 이런 식의 태도,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저랑 닮았죠? 싱크로율 몇 프로입니까? 거의 100%죠? 네안데르탈인 배구인이에요. 자, 이 네안데르탈인이 왜 나왔느냐? 저자가 극단적 다인주의를 비판하려고 할 때 네안데르탈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이 그냥 오늘 현재 이렇게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용 볼게요. 자, 진화가 신화야.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당신은 네안데르탈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 다인주의는 자연계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 그리고 특정한 뜻을 지닌 것은 다른 뜻을 지닐 수 있어.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고정된 존재란 없는 것이 진화라면 결국 원시 숲으로 다 환원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 다인주의는 자연계가 가만히 있는 게 어딨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진행되어 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누굽니까? 헤라클레이토스죠. 만물은 유전한다, 흐른다, 시간을 타고 흐른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고정된 것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계속
진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동물도 없어. 왜냐면 진화할 거잖아. 왜냐면 시간이 흘렀잖아. 개구리도 없어. 물고기도 없지. 새도 없어. 공룡도 없어. 인간도 없어. 다 없어. 그럼 뭐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어딥니까? 원시스프. 원시스프밖에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 그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인데요. 호모사피엔스의 독특함을 부인하는 거죠. 문화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자유주의, 윤리 이런 것들은 창발하지 않았어. 없는 거야. 착각인 거야.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특정 문화가 정의하는 것이 오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맞아요. 특정 문화가 정의하는 것이 사랑이 되어버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포옹하고 스킨십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문화는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문화는 막 때리는 거예요. 막 폭력을 휘둘러요. 그리고 이거 사랑이야 라고 말해버려요. 그럼 그것도 사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빈섭한 이론을 거부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며. 정신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며. 그러면 우리 문화는 마구마구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게 그 사랑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게 사랑의 방법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나치들이 나치 때 막 사람을 죽였어. 이게 우리 사랑인데? 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이라고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 맥락에서 빈섭한 이론을 거부한다는 것이고요. 자, 유전자 결정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까 그 브로드만 영역도 보시면 마치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처럼 어떤 그 반응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에서도 유전자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염색체 지도에서 21번 염색체에서 어떤 그 다운 증후군을 일으키는 어떤 유전 인자가 있어 라고 하면 딱 그것만이 그 다운 증후군을 발현시키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했어요. 여러 개의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어서 하나의 증상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전자로 다 결정되어 있어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유전자로만 다 설명이 됩니까?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유전자와 문화가 함께 공진화하면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하면서 정치적, 윤리적 행동을 통해서 공감의 범위를 한없이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거울 이론이 있어요. 자코모 리톨라티가 감정적 공감을 느끼는 선천적인 능력은 주로 거울 이론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앞에서 울어요. 엄마가 울어요. 그럼 어때요? 아이도 같이 운다는 거예요. 친구가 울어요. 그럼 이 아이도 같이 운다는 거예요. 이건 공감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아이가 뭔가 신맛 나는 게 뭐죠? 살군가요? 자든가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럼 그 보고 있는 나도 어떻습니까? 저절로 막 침이 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치 상대방과 똑같은 걸 느끼는 그런 것처럼 거울 유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모방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으로서 교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교감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우리 책 397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윤철호 교수님께서 쓰신 책. 거기 보시면 대상관계 이론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하고 같이 빗대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엠파티쿠스라고 말하죠. 우리는 공감하는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함께 느끼고 그래서 함께 그 연대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동물 그렇게 말할 때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모방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모방인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모방인 거잖아요. 르네 지나르가 말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제3자를 매개로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뭡니까? 루이비통 가방을 들었다고 치면 어떤 여성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 저 가방 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욕망이 드는데 이때 그 욕망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저 가방이 갖고 싶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방을 통해서 나는 저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치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모방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욕망도 있고 또 폭력에 대한 모방도 있고 다양한 모방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진화 심리학자가 보는 종교는 뭐냐 그러면 르네 지나르는 종교는 언어와 의례, 신을 낳는 어머니다. 종교는 희생양 기제의 산물이다. 의례와 신화는 무차별해서 차별로 가는 과정이다. 종교는 호모사피엔스의 진실을 밝힌다. 우리는 종교이고 종교가 우리다. 종교의 특징은 과학의 특징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 종교는 참된 인간과학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책에서 보시면 무슨 말인고 하니 진화심리학자가 볼 때 종교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쵸? 환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고 또 내가 어떤 그 소속감, 내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나도 소속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주는 그런 식의 이점을 주는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르네 지나르는 좀 접근을 달리하는 거죠. 종교 자체가 우리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정신이 진화 과정에서 정신이 이렇게 딱 창발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라리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해서 그 상상적인 실제, 그 허구죠, 허구의 세계인데 언어를 사용해서 진짜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걸 믿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가 등장을 하면서 종교도 같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종교와 같은 맥락 안에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고, 또 만약에 도덕성이 진화의 관점에서 하나의 적응이라고 본다면 종교도 적응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적응이라고 보자.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이 다윈주의와 만날 수 있겠다는 설명도 되겠죠. 근데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다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덕이라고 하는 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정신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게, 또는 종교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진화 이론에서 하나의 적응으로 이것이 드러났다고 치자.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다윈주의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치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다윈주의가 되어버리면 이제 다 환원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환상인 거지.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결국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물질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환원시켜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은 나쁘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종교, 도덕성, 언어, 윤리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다윈식으로 설명 가능해.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는 건
안 돼. 그런데 진화심리학은 매몰되어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과 일반적으로 관련 있는 특성은 모든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성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안에 누굽니까? 슐라이어마워죠. 전적인 의존의 감정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전적인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때 전적인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신인 거죠. 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안에 그 신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타심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같이 협력하고 공동체를 같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윤리가 만들어지고 또 도덕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렛은 오류가 없는 믿음, 초자연적인 지식, 초자연적인 감지, 창의력, 불멸성을 어린아이는 직관적으로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성을 말하지만 진화심리학자들은 본성 있는 거지. 근데 그 본성은 뭐냐면 동물적인 본성인 거지. 그걸 다 환원시켜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를 간다면 바렛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지식, 초자연을 감지하는 거, 우리 초자연을 신으로 바꿔볼게요. 신을 감지하는 능력 있어. 어린아이들은 직관적으로 다 알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화에서 인간이 정신이 나타났을 때 종교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의 적응이라고 본다면 좋아. 다윈주의와 우리 종교가 얼마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왜?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진화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극단적 다윈주의로 밀고 가는 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적인 환원론에서 벗어난 진화론적인 인식론의 원리는 종교적인 신앙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여러분 5장에서 저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윈의 경건한 생각을 말할 때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 받아들일 수 있지. 진화를 통해서 정신이 등장했고 도덕도 등장했고 또 종교도 있다고 하면 좋아 받아들일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환원시키려고는 하지 마. 모든 건 다 물질이지, 모든 건 다 본성이지, 모든 건 다 피드백 시켜보면 결국 물질이지. 원시 숲으로 가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심리학자는 종교는 정신적, 행위자, 감지 기구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종교는 언어와 더불어 인간의 보편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두 개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거죠. 진화심리학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건 말이야 하나의 산물인 거야. 그냥 이렇게 환상적인 것처럼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더불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것이야.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처럼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 그 종교의 기원을 보시면 인류가 어떻습니까?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연현상을 보면서 어떤 경외를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서부터 어떤 그 종교심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언어와 더불어 인간의 보편성인 거다. 종교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이것은 정신적인 도구와 환경 정보에서 나오고 여기서 신성이나 신에 대한 믿음이 나온다. 역시 바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방도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내가 마음이 있다는 그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이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정신적인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종교성이 있으니까 종교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의 세계에서 그럼 빠져나오려면 이제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극단적인 환원주의자,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진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시습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쪽으로 환원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또 어떤 또 극단적 다윈주의자가 있냐면 다윈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근데 이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생물학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만능산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둘 다를 우리 이제 네안데르탈이라고 본다면, 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상징적 기억의 새로운 형태와 사회적 소통과 전파의 새로운 체계, 즉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징인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어떤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독특하게도 그 비실제적인 것들,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머릿속에 아이디어란 것들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실제하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믿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극단적 다윈주의자들이 우주에는 목적이 없지. 무관심해. 그냥 인간은 던져진 존재인 거야. 우연에서 던져진 존재인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니야. 의미가 있지. 이 우주는 말이야. 거대한 하나의 드라마야.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는 진행돼 가고 있는 거지. 그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이 우주라고 하는 건 정말 아직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드라마야.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행한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도덕성을 행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현재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같이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화이트헤드식으로 말하자면 이니셜 에임, 최초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무의미한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잖아.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무가치한 존재야. 우리는 이 우주가 어떻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만드셨겠어?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생각, 이걸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인간의 특별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폴 세잔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폴 세잔이 왜 특별하냐? 그도 똑같이 사람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하는 물감 가지고 그렸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사용하는 그 도화지를 가지고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은 말이야, 신이야, 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천재였어. 천재가 천재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나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 세잔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 거기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어. 그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몽환적이고 뭔가 환상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아름다움 같은 것이 배어나. 정말 놀라워. 이게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특별성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다윈주의는 종교를 집단 선택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식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는 느낌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연적이고요.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으로 자연을 넘어서기라는 이야기가 그 앞전에서 배웠었잖아요.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긴 역사를 지나면서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리고 그 호모종이 등장하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또 그 의식이 등장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정신, 그 다음에 지성, 이성, 자유, 존엄성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종교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독특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다 자연스러운 거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적응을 통해서든 어쨌든 자연 선택이 되어서 등장했다고 치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 선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거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존재냐?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물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법칙에 다 속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인 거예요.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CHON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을 다 자연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즉 과학으로만, 과학적인 방법론으로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또 정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이라고 하는 거, 언어를 사용해서 이 정신이 함께 그 무궁무진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호모 심볼리쿠스다. 즉 상징의 존재라는 거예요. 상징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한번 봐보세요. 돈. 어떻습니까? 그 종이잖아요. 결국은. 진화 심리학자에 따르면 돈이 어딨어? 5만 원이 어딨어? 10만 원이 어딨어? 그냥 종이지. 그냥 물질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5만 원이라고 하는 분명히 돈의 가치 있잖아요. 10만 원, 1,000원, 500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상상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인 거고 거기에 바로 인간의 타고남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특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고요. 상징적인 동물이고 상징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화의 출현도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문화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은 다른 생명체가 생겨날 때랑 똑같이 사용되었어. 이걸 우리가 안 믿을 이유는 없죠. 그잖아요. 다 원시습으로 환원시키면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이걸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히 창조되었지 특별 창조가 반박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특별하냐? 특별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특별하냐, 왜 특별하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인간의 특별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짜 우리는 물질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생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 너는 그 뇌에서 일어나는 뉴런들의 어떤 그 전기화학적인 신호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야 라고 하면 이건 환원시켜버리는 거죠. 유전자가 다야 라고 말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신적인 영역,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상상을 만들어내고 그 상상을 실제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간은 어떻게 특별하냐?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타자인 당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한 것이죠. 그죠? 또 다인주의자가 정말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화를 통해서 정신 등장하고 종교도 언어도 상상하는 것들 다 문화도 다 진화에 의한 거야. 오케이, 받아들이자고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다인주의를 신화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원주의를 버려야 된다. 다윈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모조리 다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환원시켜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어요. 동물, 인간 다 환원시켜봐. 원시수프야, 물질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물학을 보편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윈이 말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방팔방에 다 써가지고 무생학에도 쓰고 진화심리학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도 다 적용시키려고 해가지고 결국은 윤리도 없어지고 자아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인간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윈이 하는 말들은 이것은 기독교와 그렇게 상충되진 않지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극단적인 다인주의자처럼 진화를 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보편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 환원시키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5장 내용이 책을 읽으실 때 좀 굉장히 뭐랄까요, 거의 한 128페이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인용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각주가 진짜 많죠. 그래서 읽다 보면 도대체 저자의 주장은 어떤 거야를 쭉 이게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막 들쭉날쭉 여러 그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주장이 등장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좀 제껴두시고 바로 치시고 저자의 주장만 먼저 한번 쭉 따라가서 큰 가닥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늘 정반합의 그 관점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이율배반처럼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아. 그러나 나는 이런 제3의 길을 찾겠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반립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정립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저자가 제3의 길은 뭘로 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